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뭐 좀 야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유엔군 대표단은 먼저 호의를 보이면서 신사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공산군 대표단은 어떻게 했나요? 모욕, 무시, 욕설, 트집, 기만, 협박, 엄포까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의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맡게 된 해군 병장 이태용입니다. 안길을 모를 네가 있어 상관없어 초록꽃 한 송이서 안녕하세요. 비유지 엄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안함도 떠안아 넌 예술 작품 그 움직임은 앞서 네가 거품 대로 내게 새겨줘 오면 I will let you in if you wanna find me 와, 벌써 병장이 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부로 해군 병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해군복은 언제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해군복에도 위장무늬라고 하나요? 그런 무늬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언제 입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은 해상병 하정복인데요. 여름에 병사들이 입는 정복입니다. 휴가를 나가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하정복을 입게 됩니다. 해군복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병장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군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터너 조이 미 해군 제독입니다. 제독?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는 장성 계급을 장군이라고 하고 해군에서만 제독으로 부릅니다. 조이 제독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아주 깊은데요.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책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조금 궁금함을 자극하긴 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네. 그렇죠.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조이 제독이 자신이 직접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협상이 바로 6.25 전쟁 당시의 정전협정입니다. 아, 그럼 조이 제독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1951년 7월 공산주의자들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조이 제독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불법 기습 남침하면서 발발했습니다. 혹시 언제 정전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전은 50년 발발해서 3년이니까 이제 53년쯤 아닐까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 1953년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6.25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정전협정이 진행됐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나요? 한 3년 동안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나머지 한 1개월 정도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25를 곱하면 되는데요. 무려 2년하고도 17일이 걸렸습니다. 들을수록 놀랍네요. 당시 정전협정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기간을 두고 내기를 했는데요. 보통 2주, 길어야 6주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는 감히 누구도 상상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2년 동안 회담이 열린 횟수는 무려 765회입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700, 거의 매일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765회나 회담을 했다는 건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한 협상 의제입니다. 여기 1번 아래 4가지의 협상 의제를 채택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훨씬 의제가 많았는데 지금 이 4가지만 하는데 한 달이 넘게. 맞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총 4가지 의제를 두고 유엔군 대표단과 공산군 대표단이 협상을 했는데요.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조이 제독이 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책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을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3시 반 장소 설정. 장소가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협상의 유리한 진행과 선전을 위한 사건 만들기. 유리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만든다. 네. 그리고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지치게 만들고 불리한 합의 내용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부인하고 상대가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약간 이거 도둑심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네. 지연 전술 쓰면서 상대방의 조급증, 인도주의 악용, 원하는 결론이 숨어있는 속임수 의제로 유리한 고지 선점, 비본질적인 가짜 쟁점으로 거래하기. 와, 말도 안 되죠? 네. 만약에 엄지 씨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밤마다 울 것 같은데요. 1번만 조금 무난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와우.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상식을 조금씩 다 많이씩 벗어나는 그런 전술인 것 같네요. 1번도 얼핏 보면 무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엔 공산군의 엄청난 꿍꿍이가 숨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회담이 열린 장소는 개성이었습니다. 네. 공산군이 제안을 했고 유엔군이 받아들였죠. 음. 개성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우리 땅이었다가 이후에 공산군이 점령했는데요. 유엔군과 공산군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서울과 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요, 개성에서 회담이 열리면 이 주변이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중립지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유엔군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나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성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산군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죠. 진짜 치밀하다. 군사 분계선이 그어진 모양도 공산군의 치밀함과 관련이 있어요. 군사 분계선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동쪽 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우세했고 서쪽 전선에서는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 서쪽에는 처음 회담이 열렸던 개성과 다음 회담 장소였던 판문점이 있습니다. 의도가 뭔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군 대표단은 터너 조이 미 해군 중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고 헨리 호즈 미 육군 소장,
알레이버크 미 해군 소장, 로렌스 크레이기 미 공군 소장, 그리고 백선엽 국군 소장까지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날 유엔군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가는 길에 협상에 유리한 진행과 선전을 위한 사건 만들기. 이미 이 전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비무장의 의미로 서로 국기를 달지 말고 백기를 달고 오기로 합의했는데요. 유엔군 대표단이 지프차에 백기를 달고 협상장으로 가는 모습이 북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뭔지 짐작이 가시죠? 네네. 당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야,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쵸? 뭐 좀 야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기를 달고 공산군 점령지로 들어가는 유엔군의 모습,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엔군이 항복을 하러 개성에 오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유엔군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거기에서 공산군 대표단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날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뭔가 막 숨 막힐 정도로 뭔가 팽팽하고 긴장감이 흐르고 막 삭막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이 제독은 공산군이 준비한 의자에 앉았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어요? 공산군 대표들이 조이 제독보다 한 뼘이나 솟아 있는 거예요. 공산군이 유엔군을 아래로 깔보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자 다리를 자른 거죠. 와우. 진짜 치밀하긴 하네요. 이 중에서 네. 어떤 의제부터 협상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끝내려면 전투부터 멈춰야 하지 않나요? 군사 분계선을 먼저 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제부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엔군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산군은 말도 안 된다.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산군의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공산군의 주장대로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면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북한 땅을 모두 공산군에 내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억지가 또 없는데. 그런데 상대가 누구죠? 공산군이죠. 네, 공산군이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이 지칠 때까지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이 같은 요구 반복해 지치기 만들기 지금 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이 제독은 전쟁에서 잃은 것을 회담에서 되찾으려 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그쵸, 이게 맞죠. 협상장에서는 협상을 해야지. 조이 제독을 비롯한 유엔군 대표단은 먼저 호의를 보이면서 신사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공산군 대표단은 어떻게 했나요? 모욕을 주고 억지 부리고 지치게 하고. 모욕, 무시, 욕설, 트집, 기만, 협박, 엄포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엔군 대표단의 혼을 쏙 빼놨죠. 결국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공산군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이 제독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리로 탄복시킬 게 아니라 협상장 밖, 전장에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다. 공산군에게는 무력이 없는 평화적인 협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네. 유엔군이 선택한 방법은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엄청난 포격으로 전 전선을 10km 넘게 북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공산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장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와서 고분고분 협상에 임했을 것 같아요. 유엔군의 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때부터 공산군이 삐뚤어지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전투 책임자였던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맹렬하게 공세를 퍼부으면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응징했습니다. 오,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좋아요. 고지 쟁탈전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백마고지 전투를 들 수가 있는데 1952년 10월 6일에서 10월 15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395고지 일대에서 이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 이하의 3개의 사단이 12차례에 걸친 이 공방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군의 9사단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395고지 즉 백마고지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이 고지가 위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권을 거두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51년 10월부터는 회담 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때까지도 4가지 의제 중에 단 한 개도 합의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나 아직도 하나도. 네. 이후에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드디어 군사 분계선을 확정합니다. 현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되 양측이 2km씩 철수해서 비무장 지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유엔군의 의견대로 된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남은 의제 중에 어떤 게 제일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나요? 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 빼고는 다 합의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포로 교환 문제는 왜 합의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서로 잡고 있는 포로들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딱 교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그렇게 쉽게 되긴 하는데 또 그렇게 간단치 않았겠죠? 네. 포로 교환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의제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바로 포로 교환이었습니다. 1951년 12월부터 1953년 6월까지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체 왜요? 일단 포로 수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서로 명부를 교환해 보니까 유엔군 포로가 12,000명 정도였고 공산군 포로는 무려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10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가 차이가 났었던 거군요. 네. 만약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엔군이 13만 명이 넘는 공산군 포로를 북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13만 명이 북으로 돌아가서 또 공산군의 병력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공산군에 무려 10개 사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네요. 그렇죠. 또 공산군 포로 중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어요. 저라도 돌아가기 싫을 것 같아요. 북한군 포로 중에는 북한군이 남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강제적으로 북한군에 입대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북으로 송환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말도 안 되죠. 비인도적이죠. 중공군 포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중에는 대만의 국민당 소속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중국 본토가 아니라 대만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그쵸, 그러네요. 이렇게 유엔군은 자유 송환을, 공산군은 전원 강제 송환을 주장하면서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던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1952년 11월 말에 미 공화당 소속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였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겠네요. 그렇죠. 또 1953년 3월에는 공산군 배후에 있던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월 6일에 양측은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부상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포로부터 교환하고 나머지는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만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 의제도 유엔군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처음부터 정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전쟁이 이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전투를 벌이면 무력으로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정전협정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단을 파견을 안 했던 것이고, 그 기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산군 측, 즉 소련과 중공군, 북한군은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산군 측이 다시 또 재침략, 재침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 그런 불신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해서 이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6월이 됐을 때는 이 4개의 의제가 모두 합의가 되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요. 정말 너무 길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네, 6월 18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관련해서 반대를 한다. 미국이 이제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미국 주도로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이 절차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에 큰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 바로 1953년 6월 18일 날 있었던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게 정전협상이 거의 결렬될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이 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분 로버트슨을 한국에 급파를 하게 됩니다. 특사로 해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5가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다. 한국에 2억 달러 상당의 경제 지원과 장기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 육군과 해군을 전력 증강시키겠다.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정전 이후에 90일 이내에 정치회담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정치회담을 중단하겠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좋다, 정전 협상안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1951년 7월 10일 첫 회담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 발발 1129일 만에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조이제독은 공산군 대표단의 횡포와 멸시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10개월 동안이나 유엔군 수석 대표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이제동님이 인내심으로 버티면서 뭔가 초반부터 협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엔군의 요구가 거의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싶네요. 조이 제독 덕분에 협상에서 얻은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최북방의 군사 요충지인 서해 5도입니다. 예, 서해 5도는 실질적으로 서해상에서 상당히 주요한 목지점, 초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이 제독 같은 경우는 해군이기 때문에 서해 5도의 전략적인 가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백령도, 그다음에 연평도, 대청도, 이런 섬을 위치를 잘 보게 되면 황해도에 인접해 있거든요. 연평도라든지 백령도에서 황해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동력뿐만 아니고 제반 어때 정치 상황이라든지 제반 문제들을 다 컨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 안보상에 있어가지고 서해 5도가 차지하는 그 역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6.25 전쟁은 잠시 멈췄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너 조이 제독의 조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선 파워가 제일 우선이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 책이 나온 지가 70년이나 됐는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공산주의자와의 협상 성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맞서야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